지금 이 영상을 차 안에서 틀어두고 계실 수도 있고 지하철에서 멍하니 화면만 보고 계실 수도 있습니다. 이어폰은 꽂혀 있는데 사실 무슨 말이 나오는지는 잘 안 들릴 수도 있죠. 머릿속은 이미 다른 생각으로 가득하니까요. 내일 또 출근해야 한다는 생각, 가고 싶어서가 아니라 카드값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말입니다. 요즘 삶이 꼭 불행한 건 아닌데 그렇다고 딱히 행복하다고 말하기도 애매한 상태. 그냥 계속 피곤한 느낌이 반복됩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일 생각부터 나고 밤에 눈을 감으면 돈 생각이 먼저 듭니다. 월세, 대출, 할부, 통신비. 월급은 통장에 들어오자마자 이미 나갈 곳이 정해져 있는 돈처럼 느껴지죠. 그래서 문득 이런 질문이 떠오를 때가 있습니다. 나는 이렇게 열심히 사는데 왜 점점 더 여유가 없어질까? 앞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 같긴 한데 어디로 가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고 멈추고 싶어도 멈출 수는 없는 상태. 만약 이 이야기들이 조금이라도 낯설지 않게 느껴진다면 이 영상은 다른 누군가가 아니라 바로 지금의 당신을 위한 이야기입니다. 이야기를 계속하기 전에 한 가지는 분명히 짚고 가고 싶습니다. 지금 당신의 통장이 가볍다고 해서 당신이 무능하거나 게으르다는 뜻은 아닙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돈을 못 모으는 이유를 자기 탓으로 돌리지만 실제로는 전혀 다른 문제가 숨어 있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비슷한 나이에 비슷한 회사에 다니고 비슷한 월급을 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같은 동네에 살고 비슷한 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몇 년이 지나고 나면 한 사람은 자산이 조금씩 쌓이기 시작하고 다른 한 사람은 대출과 할부가 늘어납니다. 이 차이는 재능의 문제가 아닙니다. 더 열심히 일했느냐의 문제도 아닙니다. 어떤 게임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게임의 규칙을 알고 있는지의 차이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구조는 사람들이 완전히 가난해지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살 수 없는 사람은 좋은 고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대신 시스템이 원하는 건 충분히 지쳐 있지만 계속해서 소비할 수 있는 상태입니다. 월급이 들어오면 안도하게 만들고 곧바로 각종 자동이체와 결제로 다시 끌어당기는 구조죠. 그래서 만약 지금 당신이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고 있다면 그것은 개인의 실패라기보다 매우 자연스러운 결과일 수 있습니다. 문제는 당신이 아니라 당신이 아무 설명도 듣지 못한 채 참여하고 있는 이 게임일지도 모릅니다. 이제 한 사람을 떠올려 보겠습니다. 특별한 사람이 아닙니다.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아주 평범한 사람입니다. 나이는 많지도 적지도 않고 직장은 나쁘지 않습니다. 월급도 평균 이상은 됩니다. 적어도 겉으로 보기에는요. 이 사람은 중형차 한 대를 몰고 다니고 깔끔한 오피스텔에 살고 있습니다. 최신은 아니지만 꽤 괜찮은 스마트폰을 쓰고 있고 점심은 대부분 밖에서 해결합니다. 주말에는 카페에 가고 가끔 쇼핑몰에 들러 옷이나 소소한 물건을 삽니다. SNS에는 여행 사진도 있고 일상 사진도 있습니다. 누가 봐도 잘 살고 있네 라는 말을 들을 만한 삶입니다. 그런데 매달 비슷한 시점이 되면 이 사람은 항상 같은 행동을 합니다. 휴대폰을 꺼내서 은행 앱을 열어보고 잠깐 멍해집니다. 분명 이번 달도 열심히 일했는데 통장에 남아있는 숫자는 늘 기대보다 적습니다. 아니, 거의 없습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돈이 대체 어디로 다 사라진 걸까? 이 사람은 돈을 못 버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지만 돈이 머무를 공간이 없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벌어서 쓰고 쓰기 위해 다시 벌고 그 사이에 남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삶은 계속 앞으로 가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같은 자리를 맴돌고 있는 상태입니다. 중요한 건 이 사람의 문제가 게으름이나 낭비벽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문제는 이 사람이 무엇을 위해 돈을 쓰고 있는지 그리고 그 선택들이 어떤 구조를 만들어내고 있는지에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이 이야기가 아주 낯설게 들리지는 않을 겁니다. 이 지점에서 하나의 개념을 분명히 짚고 가야 합니다. 지금 이 사람이 겪고 있는 문제를 저는 보여주기 소비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말 그대로 필요해서 하는 소비가 아니라 보여주기 위해 하는 소비입니다. 누군가에게 과시하기 위해서라기보다 스스로에게 나도 이 정도는 산다 라고 증명하기 위한 소비에 가깝습니다. 같은 돈을 써도 방향은 전혀 다를 수 있습니다. 한쪽은 사용하고 끝나는 물건을 사고 다른 한쪽은 선택지를 넓혀주는 자산을 삽니다. 하지만 보여주기 소비에서는 이 차이가 잘 보이지 않습니다. 겉으로는 다들 비슷하게 쓰고 비슷하게 살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이 소비의 가장 위험한 점은 너무 자연스럽다는 데 있습니다. 누구도 강요하지 않는데 안 하면 뒤처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SNS를 열면 모두가 여행을 가고 새 차를 타고 새 물건을 사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이런 생각이 스며듭니다. 이 정도는 해야 정상 아닌가? 이 정도는 누려야 하는 거 아닌가? 하고 말이죠. 그래서 보여주기 소비는 사치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평범한 선택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이 평범한 선택들이 쌓이면서 우리는 모르는 사이에 돈을 쓰는 사람이 아니라 유지해야 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돈은 우리를 편하게 해주는 도구가 아니라
우리를 묶어두는 구조가 되기 시작합니다. 먼저 심리부터 보겠습니다. 사람들은 생각보다 이성적으로 소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필요해서 물건을 사기보다 감정이 허락할 때 소비를 합니다. 지치고 답답하고 아무것도 이룬 것 같지 않을 때 무언가를 사는 순간만큼은 내가 상황을 통제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기 때문입니다. 결제 버튼을 누르는 그 짧은 순간에 뇌는 보상을 받았다고 착각합니다. 힘들었던 하루가 조금은 보상받은 것처럼 느껴지고 나도 이 정도는 누릴 자격이 있다고 스스로를 위로하게 됩니다. 문제는 이 감정이 아주 짧게 지속된다는 데 있습니다. 기분은 금방 원래 상태로 돌아오고 남는 것은 결제 내역과 다음 달 고정비입니다. 하지만 이 구조는 너무 교묘해서 우리는 그 원인을 소비 자체에서 찾지 않습니다. 대신 더 열심히 일해야겠다고 생각하고 다음 보상을 위해 또 하루를 버팁니다. 이제 구조를 보겠습니다. 우리가 너무 쉽게 쓰는 단어, 할부와 신용입니다. 이 단어들은 편리함처럼 들리지만 조금만 직설적으로 말하면 이런 뜻입니다. 미래의 나에게 일을 시키겠다. 카드를 긁는 순간 아직 벌지 않은 월급을 현재로 끌어다 쓰는 겁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는 반드시 이자라는 사용료가 붙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3천만 원짜리 차를 할부로 산다고 해봅시다. 월 얼마라는 숫자는 부담 없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몇 년 동안 매달 빠져나가는 돈을 모두 더해보면 실제로 지불한 금액은 처음 가격보다 훨씬 커져 있습니다. 그 사이 차의 가치는 떨어지고 되팔아도 남는 것은 많지 않습니다. 더 중요한 건 그 돈을 내느라 다른 선택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사라진다는 점입니다. 같은 구조는 집, 가전, 명품, 그리고 수많은 구독 서비스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각각은 작은 금액처럼 느껴집니다. 이 정도는 괜찮다고 스스로를 설득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이 작은 결정들이 쌓이면서 월급의 상당 부분이 고정비로 묶이게 됩니다. 그리고 고정비가 늘어날수록 우리의 삶은 점점 경직됩니다. 여기서 시스템이 노리는 지점이 나옵니다. 시스템은 우리가 한번 크게 소비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대신 꾸준히 매달 자동으로 돈이 빠져나가기를 원합니다. 완전히 가난해지는 것도 원하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살 수 없는 사람은 좋은 고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적당히 지쳐있지만 계속 소비할 수 있는 상태, 이 상태가 가장 오래 유지되는 구조입니다. 차는 단순한 이동수단이 아니라 매달 돈을 빨아들이는 작은 구멍이 됩니다. 집은 안정이 아니라 현금 흐름을 말려버리는 족쇄가 될 수 있습니다. 옷과 가방은 기능을 넘어 이미지의 비용이 됩니다. 구독 서비스는 즐거움을 주지만 언제부터는 그냥 습관적인 자동 결제가 됩니다. 이 모든 것의 공통점은 하나입니다. 미래의 선택지를 조금씩 잘라내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선택지가 줄어든 삶에서는 투자가 어렵습니다. 위험해서가 아니라 여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한 번의 실수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안전한 길만 고집하게 됩니다. 결국 돈을 벌기 위해 일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구조를 유지하기 위해 일하게 됩니다. 이 순간부터 돈은 우리를 도와주는 도구가 아니라 우리가 계속 따라가야 하는 주인이 됩니다. 여기서부터는 돈을 쓰지 말자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더 아끼자는 이야기도 아닙니다. 핵심은 소비의 크기가 아니라 소비를 바라보는 기준을 바꾸는 데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무언가를 살 때 한 가지 질문만 합니다. 이거 얼마야? 이 질문 자체는 틀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질문만으로는 항상 같은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조금 다른 삶을 사는 사람들은 한 가지 질문을 더 합니다. 이 지출이 나에게서 얼마나 많은 자유를 가져갈까? 여기서 말하는 자유는 부자가 되는 자유가 아닙니다. 선택할 수 있는 여유, 거절할 수 있는 힘, 그리고 버틸 필요가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월 고정비가 높아질수록 이 자유는 점점 줄어듭니다. 그만큼 우리는 현재의 일을, 현재의 구조를 더 꼭 붙잡아야만 합니다. 그래서 같은 소비라도 결과는 전혀 달라집니다. 어떤 사람은 소비를 통해 당장의 기분을 관리하고 어떤 사람은 소비를 통해 미래의 선택지를 관리합니다. 겉으로 보면 둘 다 비슷하게 살고 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한쪽은 점점 더 움직이기 어려워지고 다른 한쪽은 점점 더 유연해집니다. 이 차이는 큰 결단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대부분은 아주 사소한 결정에서 시작됩니다. 매달 자동으로 빠져나가는 비용 하나, 습관처럼 반복되는 지출 하나, 깊이 생각하지 않고 넘겨왔던 선택 하나. 이 작은 선택들이 쌓이면서 우리는 어느새 소비자가 아니라 유지관리 대상이 됩니다. 돈을 어떻게 쓰느냐는 단순한 취향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내가 어떤 삶의 구조 안에서 살고 싶은지를 결정하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 구조를 바꾸는 첫 단계는 더 많이 벌겠다는 다짐이 아니라 질문을 바꾸는 데서 시작됩니다. 이제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여기까지 들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결국 덜 쓰라는 말 아닌가? 결국 참으라는 이야기 아닌가 하고 말이죠. 하지만 핵심은 절약이 아닙니다. 핵심은 다시 통제권을 가져오는 데 있습니다. 돈이 부족해서 힘든 게 아니라 선택할 수 없어서 힘든 상태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발점은 투자도 재테크도 아닙니다. 먼저 필요한 건 버틸 수 있는 여유입니다. 최소한 몇 달 정도는 아무 일이 생겨도 바로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완충장치, 흔히 말하는 비상자금입니다. 이 돈은 불리는 돈이 아니라 마음을 지켜주는 돈입니다. 이 완충장치가 있어야 그 다음 선택들이 현실이 됩니다. 그 다음에야 비로소 남는 돈을 어떻게 쓸지 고민할 수 있습니다. 한 번에 큰 결정을 내릴 필요는 없습니다. 시장을 이기려 할 필요도 없습니다. 중요한 건 돈이 가만히 누워있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아주 조금이라도, 아주 느리게라도 시간을 내 편으로 만드는 구조를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딱 한 가지만 해보셨으면 합니다. 지금 당신의 고정비를 떠올려보고 그중 하나를 선택해보세요. 크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줄일 수 있는 것 하나만 줄이고 그 금액을 다른 통장으로 옮겨보세요. 소비하던 돈을 일하게 만드는 첫 번째 움직임입니다. 이 과정을 반복하다 보면 어느 순간 변화가 느껴집니다. 더 이상 무엇을 사느냐보다 무엇을 쌓고 있느냐가 중요해집니다. 남에게 보여주기 위한 선택이 아니라 나를 지키기 위한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돈은 더 이상 당신을 끌고 가는 존재가 아니라 당신을 돕는 도구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 방향 전환의 시작이 바로 오늘이었으면 좋겠습니다.